그다음에 우리 주보에 올려드린 것처럼 아주 교수님으로 이렇게 귀하게 활동을 하셨고,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에는 아주 참 어려운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함께 문화 모임에도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바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 문화 모임으로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 가신 분들이 아직 안 와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 바로 딱 시작을 같이 안 하면 잘 이해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보면 이해하는데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그 형님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귀한 LG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셨던 형님의 소개로 이렇게 박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식사 대접도 직접 해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 모임은 우리 두 분의 그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신데, 두 분의 교수님께서 문화 모임의 자장이 되시는데, 우리 먼저 우리 치태화 교수님, 이 모임의 회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김세준 교수님, 두 분이 와서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전에 오셔서 교수님하고 인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김세준 교수님, 오랫동안 경희대에서 강의하셨고, 그래서 오늘 아주 내용이 아주 굉장히, 저도 태어나서 이 조선의 잡지라는 주제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그 후배인 제 친구가 오전 예배에 나왔다가 약속이 있다고 갔는데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참석 좀 해라 했더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친구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자,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화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경환 교수님, 특별히 우리 치태화 교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또 조선의 잡지라고 하는 주제로 진 교수님께서 왕림해 주셔서 저희에게 세미나 같은 그런 진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텐데, 그 전에는 저희가 좀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와서 열기도 하고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좀 진지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희들의 이 모임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10장 분량의 PDF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성의를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읽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강연도 들으시면서 과연 조선시대의 그 양반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유출되어 오는 엄청난 의미, 가치, 그리고 세계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우리 시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귀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크게 우리가 참여적으로 퍼포먼스하고 이렇게 역동적인 웃으면서 하는 그런 참여는 없겠습니다만, 진 교수님의 귀한 그동안에 우리 한국 민속학, 한국학 이런 전통에 관한 것을 잘
아우러서 압축된 것을 해주시니까 좀 더 우리가 긴장하시고 한번 진지하게 들으시면 그 시대와 정말 100년, 200년 지난 이 시대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 교수님 모시게 돼서 자부심도 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받은 진경환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퍼포먼스는 없고 재미가 별로 없이 딱딱할 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재밌는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재밌게 얘기를 못할 뿐이지. 하여튼 뭐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갑자기 이 친구인 윤홍식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한 4년 전쯤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마침 제가 모 대학에서 특강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조선의 잡지인데요. 목사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기면. 네, 조선의 잡지라고 하는 이 제목도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좀 의아해서요. 사람들이 조선에도 잡지가 있었나? 매거진이라는 게 있었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매거진이라는 잡지는 근대의 산물입니다. 근대의 문학을, 예술을 소비하고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잡지라는 게 등장하지 조선시대 때는 잡지라는 게 있을 수 없었죠. 근데 저런 말은 있었어요. 저 말은 제가 잡지라는 말을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저 위에 보시면 유득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그 발해고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역사책? 발해를 연구했던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유득공.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조선 후기 문장 4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문상에 뛰어났던 분이고 서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출에 문제가 좀 있었긴 했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이 경도 잡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기에서 잡지라는 말을 제가 빌려온 건데요. 경도라는 말은 서울을 경도라고 불렀습니다. 잡지하다, 잡지하는 잡스럽다, 잡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잡의 개념이. 그 다음 지자는 기록, 뜻지자지만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잡지 뜻은 서울의 잡다한 일들을 기록했다 이런 제목이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본받아서 조선의 잡지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득공의 경도 잡지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상고는 풍속편이고 하고는 세시편인데 상고의 19개, 하고의 19개, 총 38개 항목으로 짧게 조선시대 생활사를 서술한 책이에요. 이 제목을 보시면 오늘은 상고만 간단히 얘기할 텐데요. 건복, 이게 소 제목들이에요. 유득공에 붙인 건복 그러면 쓰개와 복장입니다. 양반들이 뭘 썼고 어떤 것을 입었는지. 두 번째 주식, 어떤 술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다연, 담배와 차는 어떤 걸 즐겼는지. 재택, 집은 어땠는지. 마력, 탈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당나귀, 말. 기집, 가재도구는 뭐였는지. 문방, 허해, 꽃은 어떻게 키웠는지.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거예요. 발합이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어떻게 키웠는지. 그 다음에 유상, 어디들 놀러 다녔는지. 성기, 어떤 노래와 춤들을 췄는지. 도희, 도박은 어떻게 했는지. 시장은 어땠는지. 시와 문장은 어땠는지. 서화, 글과 그림은 어떤 걸 좋아했는지. 혼의, 결혼 풍속은 어땠는지. 육아, 과거 급제한 다음에 잔치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 다음에 유상, 어디들 놀러 다녔는지. 그 다음에 성기, 어떤 노래와 춤들을 췄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가도, 양반들의 행차는 어땠는지 이렇게 19가지 항목으로 당시 18, 19세기에 서울에 사는 아주 상층 양반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거예요. 짧게. 제가 이걸 본다는 이유는 이게 지금 18, 19세기 조선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책을 쓰게 되면 주로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자기가 흥미있거나 연구자가 자기가 흥미있거나 자기가 좀 많이 아는 것 위주로 책을 쓰거든요. 좋은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좀 편견 같은 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의 시각으로 18, 19세기를 재단할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아예 19세기 유득공이 얘기한 틀 속에서 책을 쓰는 게 좋겠다. 당대인의 시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 지금 19개의 항목들은 지금 보면 한문을 써있고 하니까 그걸 뜻해 보이지만 내용은 정말 잡다한 것들이잖아요. 무슨 술을 마셨는지, 무슨 담배를 폈는지 이것들은 옛날 양반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 거는 양반이나 선비들이, 학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건 아주 전통시대 중국 옛날부터 저런 모토가 있기 때문에 완물상지라고 저게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양반들을 옥죄했던 이념이거든요. 완물상지는 무슨 뜻이냐면 완자는 놀다, 갖고 놀다 이런 뜻이에요. 완물 그러면 달을 갖고 논다. 완물하면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고 놀게 되면 완물하게 되면 상, 잊어버릴 상자예요. 없애는 뜻을 큰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이런 잡다한 것들에 학자들은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게 중세 봉건시대가 끝날 때까지 양반들을 사로잡았던 이념 중에 하나였어요. 완물하면 안 된다. 오름지기 학자라면 천리가 어떻고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 학습의 결과이다. 이런 거대 담론들을 즐겨야지 저따 이런 담배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또 왔던 것인데 유득공 시대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잡다한 것이 뭐가 어때서 이런 오히려 잡다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반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실사구시예요. 실사구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득공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장난도 치는 지금 보면 장난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둘기 키우는 게 관심이 많아서 비둘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이름이 발합경이에요. 발합이 비둘기잖아요. 경전 경자를 붙여놨어요. 이건 당시의 양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둘기 경자를 이렇게 붙여. 경전은 모노맹자에 붙이는 거 아닌데 발합경이라는 책도 내고 담배에 관심이 또 많아가지고 연경이라는 책도 써요. 담배 연자. 담배경.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일부가 시작하긴 했지만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는 거죠. 그런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경도잡지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역사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벽자 저게 무슨 벽자냐면 도벽할 때 벽자예요. 저게 벽자 끝에 위에 달리는 거 이게 병자거든요. 병을 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쁜 글자예요. 벽은 도벽 나쁜 벽이 나쁜 글자예요. 근데 이 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유득공 시대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구를 사귀는데 벽이 없는 놈하고 사귀면 재미가 없다. 벽은 뭐냐면 빠져드는 거거든요. 빠져드는 거예요. 화초에 빠져들면 아주 빠져들어요. 하루 종일 화초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에 관심 있으면 하루 종일 말. 윤두서 여기 윤회장의 조상인
윤두석, 화백은 그냥 말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주 거기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재밌지. 그냥 만나서 쓸데없는 추상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나 하는 사람들하고는 재미가 없다. 벽이 있어야 친구를 사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일부 유학자들, 진보적인,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경도 잡지가 출현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목사님. 이걸 넘기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경도 잡지거든요. 이게 원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큰 글자잖아요, 글씨도. 한 챕터가 이렇게 짧아요. 요 기집이라고 하는 한 줄 반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두공은 당시의 생활사를, 풍습이나 생활을 아주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탁 꽂혀가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고요. 대충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핵심을 탁 잡아요. 아주 내가 볼 때 이건 경탄할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전체 경도 잡지 분량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저걸 토대로 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을 따지면 경도 잡지는 이만큼뿐이 안 되는 책인데 그 각 19개 항목에 계속 줄을 달아서 계속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사라는 것을 작성한 거예요. 조선 후기의 생활이, 양반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 생활사는 새로운 학문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국 같은 사회는 아직도 생활사, 문화사, 일상사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어요. 그거 하면 폼이 별로 안 난다. 근데 역사가라면 적어도 전쟁사, 왕조사, 정치사, 경제사 이런 걸 해야 학자다. 이런 거지. 저 사람 이런 거 하면 좀 딴따라 아닌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생활사, 일상사, 문화사는 말은 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이제 이 11개 항목을 지금 이 책을 오늘 강의에서 다 해야 되는데 무리죠. 그죠? 이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모 대학에서 강의한 별도의 프린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기회가 되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베이만 간단하게. 첫 번째 건복인데요. 건복. 모자, 어떤 모자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저 처음에 위에 보시면 퍼시델 르웰이라고 하는 외국인.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른바 제국주의 열강 시대잖아요.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들어와요. 이권을 제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다 남겼어요. 제가 이제 요 후속작으로 쓰고 준비하고 있는 게 저런 해외 여행객들 혹은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기록들을 남겨서 조선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이걸 책을 쓸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어요.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이거 보고 맞아. 지금 여기 지금 모자 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잠깐 찍겠습니다. 뒤에도 계십니다. 네, 집사님 우리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집사님. 하여튼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집안에서 신발은 벗지만 모자는 쓰고 밥상을 받으면 겉옷은 벗어도 모자는 쓰고 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100몇십 만에 지금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또 복장하면 오늘은 중간에 끝나도 양해하십시오. 어느 정도 하고 그냥 다는 못해요. 제가 있는 학교 전통문화대학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00년에 개교를 했고요. 문화부의 외청인 문화재청, 지금 이제 문화유산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국립대학, 4년제 국립대학인데 벌써 24년 됐어요. 저는 개국공신으로 들어가서 23년 근무하고 올해 정년퇴직을 했어요. 작년인가? 작년입니다. 근데 하여튼 박수 받을 일은 못했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학생들 뽑을 때 우리 소수정예요.
한 학년이 140명.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부여에 있고요. 등록금도 전국에 제일 싸고 전원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죠. 정말 좋은 학교예요. 취직도 전공 일치도가 제일 높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그 길로 가고 큰 돈들을 못 보니까 사회에 이렇게 인기가 없죠. 애들은 만족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뽑을 때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우리 학교 얘기를 하고 면접 뽑을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네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하게 됐는가?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한국 고유의 전통 중에서 좋은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게. 그러면 첫 번째가 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개구져서 그러면 한글이 이렇게 좋다는데 한글의 자랑을 한마디만 해봐. 그럼 잘 못해요. 근데 이 경각심을 주는 건데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맹목이다. 그건 언젠가 버리게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 대표적인 게 한복이에요. 한복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아무도 안 입잖아요. 근데 말로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또 한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누구의 복장이냐면 상위 1% 양반층의 복식을 연구해요. 그게 한국의 전통인 양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전통문화 그러면 최상층, 중이나 왕들이나 상층이야, 소수 귀족들, 요 사람들의 것만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좀 있어요. 복식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이게 하여튼 100년 이거 확 바뀐 게 되죠. 그 다음에 초상화의 나라다. 이것도 처음 봤죠? 이 지구상에 초상화를 이렇게 많이 남기는 민족은 없어요. 근데 초상화를 보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모자를 써요. 뭔가 쓰고 있다. 맨머리로 초상화를 요즘 찍어서 사진을 찍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모자가 뭐길래? 모자가 뭐길래 이렇게 모자들을 썼을까요? 하나의 벼슬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모자는 노동할 때 쓸 수 없어요. 노동하면서 모자를 가져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쓰느냐? 누가 모자를 안 쓰느냐? 노동하는 분들. 옛날 조선시대 농민들. 농민들은 수건이나 질끈 몇 분이지 모자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성들, 그 대다수 90%나 되는 농민들, 이 사람들을 창생이라고 불렀어요. 억조 창생이라는 말 들어보시면 창생할 때 창자는 지푸를 창자예요. 생자는 목숨 생자. 지푸는 목숨은 무슨 뜻이냐면 모자를 안 써서 이게 낮에 햇빛에 보면 머리가 짙게 보이거든요. 까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자 안 쓴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노동하는 것들, 천박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뭔가를 썼다는 것은 너희하고 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조선시대 끝날 때는 뭐 하층은 다 모자 갓을 쓰잖아요. 이 허위의식이 좀 있다. 노동하면서도. 근데 하여튼 모자들은 다들 썼다. 그거는 그 부르듀에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얘기한 거죠. 구별짓기 같은 거. 너희랑 달라. 모자를 써도 나는 이런 모자를 써. 같이 써도. 그런 계속해서 구별짓기가 쓰개의 역사에 들어있다 하는 것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쓰개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복권 하나만 얘기할게요. 쓰개에서는. 복권은 지금 저기 우리 부사장이 쓰고 있는 이렇게 뒤에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언제 쓰고 있죠, 저거? 누가? 저거 쓰는 경우가 딱 한 명도 있어요. 지금도. 장가갈 때? 장가갈 때 쓰나요? 제사할 때? 제사. 돌잔치에. 아이들한테 쓰잖아요, 돌잔치에.
전통이라는 게 돌잔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복권의 전통은. 근데 저 복권은 당연히 중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 모자예요. 복식도 중국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고쳤을 뿐이지.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예, 그거는 중국하고 우리가 좀 다르다. 우리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중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중세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공통의 문자어, 한자를 공통으로 쓰고 공통의 종교인 불교를 공유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이럴 때 우리 것 이건 천박한 거지. 촌스러운 짓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복종을 쓰는데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저게 퇴계잖아요. 퇴계가 복권을 쓰고 1,000원짜리 지폐 있어요. 근데 초상화 중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지면 뭐 조금이 못 나갈 거예요. 양해하시고. 이 초상화를 남기지 않은 양반들이 좀 있어요. 퇴계도 안 남겼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듯이 초상화 박지원 초상화 없어요. 하나 지금 겨우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진이가 좀 그러고요. 타산 정약용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남긴다. 근데 하여튼 퇴계도 없어요. 근데 지폐를 만들면서 지폐의 인물로 누굴 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옛날 저런 퇴계니 누구니 뭐 이순신 또 신사임당 이렇게 쓰는 나라 없어요 별로. 지폐에는 대부분 근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근대인들을 지었어요. 한국만 왜 이렇게 하여튼 그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림은 김유태라고 하는 화가가 76년인가 근데 그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되게 얼굴도 이상하잖아요. 되게 얼마나 용민한 학자인데 저렇게 화자처럼 눈은 반쯤 뜨고 이렇게 하필이면 왜 또 물꼬를 씌웠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 그린 사람 이유태 사진을 보니까 자기 얼굴. 그러니까 그 보통 그릴 때 자기 얼굴을 그린다고. 그럼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친일 화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더 찾아보니까 저거 제 친구 중에 노무현 그 초상도 그리고 다산 초상도 그린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 다산 초상을 그릴 때 한 3년 공부하더라고요. 다산 정책 다 보고. 그래야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퇴계집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퇴계집을 쭉 뒤져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심의라고 하는 한복이 있어요. 심의하고 복권하고 선생님한테 선물 드리니까 퇴계가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심의는 입겠다. 근데 복권은 이건 중놈이가 쓰는 거 아니냐? 안 쓰겠다. 그런 기록이 뻗을 수 있는데 1,000원짜리 지폐에다가 표정도 졌다이고 거기다가 복권까지 뒤집어 씌우고 그 내가 저기 집회공사인가요? 뭐 저기다 집회공사인가 연락했더니 뭐 대꾸도 없어요. 왜 대꾸? 그건 이해가 돼요. 저거 고치려면 또 떼돈이 들어갈 테니까 저거 다 없애고 새로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퇴계 제자들 남인들은 100여 년 동안 복권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식도 그런 사상의 정파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건 이 폐기해야 마땅한 그림. 근데 저 옆에 그 유명한 충청도 좌장인 송시열. 우암 송시열은 초상화 남기기를 좋아했어요. 아주 이런 손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다 복권을 쓰고 있어요. 100년 딱 차이인데 100년 후에 송시열은 왜 복권 쓰길 저렇게 좋아했을까? 이것도 복식 연구사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복식한 사람도 그런 거 연구 잘 안 하죠. 그냥 메시지다, 둘레건 이런 거나 하지 이 모자 뒤에 숨어 있는 사상사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저건 제가 보니까 송시열은 주제학자거든요. 주제학자라는 것은
유학에 해석한 여러 학자들 중에 주자만이 정통이다라고 보는 학문이 주자학이에요. 쉽게 풀면. 주자 이외의 학문은 다 이단들이라고. 조선시대는 그 주자학의 나라였어요. 이때부터 망한 거죠. 일본이나 중국은 주자학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 송나라 때 주자학은. 그래서 일본 같은 사람, 일본에서는 주자학자들을 약본을 하고 송유라고 했어요. 송나라 유학자 놈들이 무식한 것들.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주자학만 정통이죠. 그걸 앞장선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이는 주자라고 까박주죠. 주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주자는 청년기에 중이었어요. 잠깐. 그래서 복권을 쓴 거예요. 저 복권은 중의 모자잖아요. 제가 중 시절을 할 때 즐겨 썼던 모자니까 유학자가 되고 나서도 저 모자를 즐겨 썼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가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주자 가래. 유학자라면 집에서 이러이러한 복식이나 이런 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기록한 가래의 복권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송시열은 이거야말로 무조건 써야 된다. 우리 주자 선생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16세기 이후에 아주 이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이런 복식의 변천에도 그런 사상사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게 공부하는 게 생활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기 지금 한국 복식문화사 1981년 저게 복식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선생으로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교과서를 의심해라.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지 그게 정답의 책은 아니다. 그 참 내가 볼 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교과서는 한번 정해지면 그냥 계속 가잖아요. 아무리 변해도 그냥 간다. 그건 안 된다. 폐기할 때는 자꾸 폐기해야 되는 게 교과서다. 81년도에 쓴 책은 복권의 모습이 매우 괴상하여 일반화되지 못했고 소수의 유학자들만 썼다. 이 교과서 내용이에요. 이거는 조선시대 초상화집만 뒤져봐도 그거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하지만 17세기, 18세기, 19세기 다 썼잖아요. 대호문까지 다 복권을 썼죠. 그게 교과서는 잘못된다. 교과서는 끊임없이 고쳐가야 되는 거죠. 교과서 신봉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것을 넘겨볼까요? 가슴 모양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 달라졌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쓰기에는 어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패션이기 때문에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런 게 좀 둔감해요. 학자들은 뭘 딱 고치면은 그걸로 딱 설명하려고 그러지. 실제 현실에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 교수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은 갓의 크기가 크면 더 고유지이고 작으면 평민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구분도 사라진다. 그거를 정부에서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좀 건방지게 할 뿐이지 규제할 무슨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복장인데요. 그것도 넘어갑시다. 여자들 쓰대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너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저 반차도라고 해서 궁녀들이에요. 궁녀들이 행진할 때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지금 저기 아랍의 뭐죠? 차도를 쓰듯이 우리도 저런 걸 썼다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보일 수 있게. 이것도 멋있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전모라고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뭐겠어요? 기생이에요. 기생들이야 패션 아주 최고니까 저런 모자를 써요. 이건 내가 이제 여기까지 가냐면 약간 퀴즈를 내거든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보면 전모에 저 위에 무슨 이게 뭘까요? 이거?
뭘 그려놓은 걸까요? 저게 한국의 가구, 옷 이런 데 제일 많은 문양이에요. 박쥐? 박쥐. 왜 박쥐일까요? 박쥐 징그럽잖아요. 근데 문양으로 제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박쥐 모양을 본 게 절대 아니다. 박쥐를 중국말로 하면 편복이라고 써요. 중국말로. 복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쥐는 이코로 복이에요. 복이 와라. 이따 이제 그림 보면서도 그런 설명을 할 텐데, 그림이든 문양이든 모양을 본 게 아니고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감상한다가 아니라 읽는다. 그림은 읽어낸다. 그러니까 저 박쥐는 복을 한 거죠. 저 박쥐는 몇 마리 그렸을까요? 8마리 그리면 뒤에가 너무 촘촘하지 않을까요? 4마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들 이래요. 근데 우리가 복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복. 오복 5개 그리는 거예요. 오복. 그럼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숙제. 오복을 좀 찾아보세요. 이거 공부입니다, 진짜. 오복 중에 맨 마지막 잘 죽는 것. 이게 복이에요. 잘 저도 이제 좀 있으면 70인데 잘 죽어야지.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파 죽지 말고. 아주 오복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깃불 희, 부기 귀, 부기 부, 그죠? 요거는 뭘까요? 당연히 저건 나비죠. 나비는 또 왜 그렸을까요? 아까 이렇게 복습이에요. 박쥐는 문양에 글자로 복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저거는 묘는 중국말로 80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비를 그렸다는 것은 장수하다. 이건 몇 가지만 알아도 어디 가서 아리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저기 지금 여자들이 위에 뭘 쓰고 있죠. 머리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장옷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녔다. 얼굴 가리는 거로. 근데 저 그림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이 19세기쯤 되면 여자들이 그런 걸 굳잖아. 뭘 가려? 저렇게 안 가리잖아요. 그냥 머리에 이고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시대가 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의 진전이죠. 이 그림은 프랑스 기내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 내가 복식학자들한테 꼭 보여줘요. 저걸 좀 열심히 좀 보세요. 이걸 보여줬더니 바둑 좋아하는 분은 저 기보를 읽더라고요. 바둑 그림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기보도 읽어내더라고요. 그런 게 생활사회에 사실은 옛날 바둑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 모자랑 관련해서 그 복시서 책에 보면 복권을 어떨 때 쓰고 정자관을 어떨 때 쓰고 동파관을 어떨 때 쓴다는 걸 딱딱딱 정해놨어요. 교과서가. 난 이거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은 정말 보면 마당이 어마어마하죠, 부자들이. 내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요. 이걸 내가 연구한 이유는 양반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게 살아요. 중요한 그 사치를 가능케 한 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의 희생 위해서 저 사치가 생겨났는지를 공부하자. 이게 사실은 이 전체 이해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4사람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쓰개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아까 학자들은 이 모자는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쓰고 이렇게 썼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쯤 오면 이제 패션은 개성이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거를 규제하고 어쩌고 하겠어요. 학자들이 이런 걸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거기서 그런 단정, 학자들이 제일 못된 습성 중에 하나 단정. 그것도 강하게 단정하면서
그래야 자기가 실력이 있는 거죠. 이 버려야 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시간이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말 타는 얘기인데요. 이 두 그림주의 공통점은 말이든 낙이든 간에 혼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타지 않았다. 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예요. 일본하고 중국보다 훨씬 강했다고. 누구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누구죠? 마부. 그 양반들은 그냥 앉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마부들이 다 끌고 가고, 얘네들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요즘은. 양반들은 길을 모를수록 양반이에요. 내가 그런 구차한 거를 왜 신경을 써?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다들 여기 보면 마부가 말 오른쪽에 있죠. 이것도 격식이 있었어요. 말이든 낙이든 오른쪽에 마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여튼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기존의 학자들이 번역했던 것의 엉터리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거, 이거 우리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보세요. 말을 타면 말고삐를 오른쪽으로 두고 다닌다. 당상관, 높은 지위의 당상관은 왼쪽에서 당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이에요. 다시 말을 타면 말고삐를 오른쪽에 두고 다닌다. 말고삐를. 근데 높은 놈은 여기서도 당길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이쪽, 한 번에 이쪽으로 당기면 이 말이 갑니까? 이게 안 가잖아요. 저게 도대체 뭔 짓인가? 뭘 몰라서 저런 엉터리 번역이 있다면 잡아당긴다 할 때는 견자잖아요. 견이 난다. 견마잡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견마잡이. 말을 잡는 잡이들, 마부들. 그 마부들을 보통 오른쪽에 둔다. 그림에 딱 맞잖아요. 마부들을 오른쪽에 두는데 높은 놈들은 왼쪽에 하나 더 둘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부를 둘 놓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고. 전혀 뭐 번역을 하더라도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그냥 글자만 가지고 번역해요. 이런 게 넘쳐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명한 학자가 아니니까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질 않는데, 프로젝트, 국가 돈으로 프로젝트 해서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대학원생들 동원해서 막 엉터리로 저런 해서 하는 게 너무나 넘쳐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국가 돈을 받아서 프로젝트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회수해야 돼요.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지. 그냥 나도 그럴 줄 알고 그냥 한번 터뜨려 보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뒷부분, 곱비는 부드럽고 넘기지 마세요. 곱비는 부드럽고 길다. 말 잡는 곱비. 여기서 나온 말. 아까 그 견마잡이를 마부라고도 하는데 제일 많이 쓴 우리말은 거덜이에요. 거덜. 거덜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부를.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거덜났다. 거덜났다가 무슨 말이죠? 다 털리고. 근데 왜 거덜에서 그 거덜났다가 나왔을까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생활사예요. 이 보면 지금도 운전수도, 지금은 운전수가 별로 없지만 장관 운전수하고 차관 운전수가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장관 운전사가 폼 잡혔지. 난 장관 모시는데 자식아. 그럼 맨날 닦잖아요. 차도 바짝바짝하게. 얘네들도 그랬을 거라고. 얘네들은 근데 천민 중에 천민이거든. 마부는 내세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말 곱비를 누가 좋은 걸 쓰냐. 그 가죽을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쓰느냐, 무슨 가죽으로 쓰느냐. 이거 사느라고 거덜이 난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거덜났다라는 말이다. 허위의식이지. 없는 것들도 어떻게든지 폼을 잡고 싶어서 집안이 망해가고. 여기 하나 더, 여기 나왔습니다.
결혼과 혼인 어느 말이 더 좋은 말일까요? 결혼과 혼인. 제가 저보다 위인 분들도 계시지만 저 어릴 때는 결혼이라는 말 잘 안 썼던 거예요. 혼인 그랬어야 돼요. 부모들이 다 누구 혼인한다. 저기 혼인한다. 이랬지 결혼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지금은 혼인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참, 이 말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 혼자를 잘 보세요. 혼인할 때 혼자 보면 계집여에 혼자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혼자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은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이 행렬에 보면 앞에 초롱이 가는 거예요. 불이 청사초롱이 가는 게 저녁에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낮에 해도 저걸 드는 것은 그냥 습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벽사, 사악한 걸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고. 애당초 그 결혼 자체에는 시기가 있었다고 저녁. 근데 이 옆에 혼인부터 혼인할 때 혼자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걸 혼이라고 그래요. 이는 남자가 장가가는 걸 인이라고. 그러니까 혼인은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아주 50대 50이에요. 요즘 말하면 정말 아주 여성주의적인 페미니즘적인 50대 50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으로 바뀌면 혼자는 남자에게 만나. 남자로서 결합한다. 이런 여자는 부속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말 자체는 반페미니즘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도 쓰고 있다고요. 이것도 고치자 안 고쳐질 거예요. 이거 고치려면 전국의 문방구의 봉투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질문인데 그 혼인관계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혼인관계이네요. 뭐 결혼관계 증명서 이렇게. 아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결혼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진 않고 그냥 옛날에도 혼인관계 증명서. 그래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지금도 예. 혼인관계. 그 제대로 그 습관이 쭉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증명서 지금 저기 지난달에 만들었어요. 뭐를요? 이분이 혼인관계 증명서.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신고를 했구만. 요즘도 저 증인 2명이 필요하나요? 아직은 저기 좀 여러 사정상 저기 그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한 상황인데 곧 이제 예.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 신고는 하지 말고 혼인 신고를 하세요. 부모들이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 먼저 주신 그 내용에 네. 축의금은 아, 그것도 읽어보셨군요, 벌써. 지금 근데 드릴 말씀은 제가 딸이 둘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갔어요. 걔네들이 다 비혼주의자. 남자가 말은 그래요. 30 중반인데도 나는 뭐 일체 챙겨 안 하고. 근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야 그동안 낸 돈이 얼마인데 그걸 안 가느냐? 너 퇴직하기 전에 해야 돼.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안 와. 맞는 말씀이에요. 나는 안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 결혼 풍속 이제 결혼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합시다. 결혼 풍속 중에 내 이해 제일 아직까지 싫은 거.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식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은 성같이 만들어놨잖아요. 결혼식장에 탑도 올리고 이런 것도 만들고 안에 가서 보세요. 쫙 길이 있고 막 축복 뻥뻥 쏘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풍습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말 타고 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 국적이 없는 것 하나. 두 번째 너무 화려해. 너무 돈을 많이 내는 이게 도대체 왜 이 짓들을 하지? 내가 만약에 우리 딸들이 간다면 내가 결사반대. 조그만 식당에서 가족들이 그냥 뭐 다행히 뭐 절에 가거나 교회 가는 거 거기서 하면 더 좋고. 그거 축의금 같은 거 내는 제도도 어디 있어요? 옛날에 결혼식에 축의금 없었어요? 전통도 안 해요. 하다못해 우리 세배할 때 돈 주잖아요? 전통 안 해요. 옛날에 좋은 말, 이게 덕담이 인사고, 또 강정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록 보면 주머니에 강정이 듬뿍. 이런 거지 돈을 주고, 이거 없었어요.
하나 이게 우리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왜곡됐냐면 이게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걱정이 수위는 어떡하지? 관은 어떡하지? 이게 비싸도 좋은 비싸요. 우리 또 평생을 불효한 자식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좋은 거 좀 해드리고 싶어서 관도 좀 좋은 거 이왕이면 100만 원 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도잣돈도 드리고. 이 수위도 엄청나더라고요. 비싸기가. 못이. 그거 전통일까요? 그거 전통일까요? 그거는 1936년에 일제가 만든 풍습이에요. 전통이 아니라 일본 풍습. 일본 애들이 왜 만드느냐면, 야, 그 사람들이 주고 가는데 좀 싸구려 입혀서 해. 그 비단 옷을 입히고 주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관에 넣을 때 당사 고인들이 가장 즐겨 입거나 좋아했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시집장가 갈 때 입던 비단 옷이지. 그거 입혀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우니까 일본인들이, 야, 삼배 싼 거니까 오리 굵은 그걸로 대충 해. 그랬던 것이 지금 마치 대단한 전통이냐 하고 있는 건 이건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에 축의금 받고 거대하게 하고 장례식 어마어마하게 이거 다 허례것입니다. 이건 전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 근데 막아질까요? 안 막아요. 나는 안 막아진다고 봐요. 그래도 떠들 건 떠들어야 돼. 이 정도 할까요? 좀 넘겨볼까요? 한 시간 안 됐지 아직? 네, 이제 교수님 1시간이 돼서 한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 네. 예, 우리 저희가 커피 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거기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이게 다 절대 못 끝나니까. 네. 그래서 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던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셔도 네. 여기 사진이 많으니까요. 좀 넘겨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림 보는, 그림 읽는 법. 옛날 풍속화들은 읽는 거다. 자, 읽어봅시다. 이게 명확하죠. 이게 지금 이제 김홍도 그림인데, 이게 지금 그 남자가 신랑이 지금 가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초롱. 청사초롱이 무슨 말이에요? 또 청사는 이제 푸른 비단이라는 뜻이고, 푸른 비단으로 초롱, 롱은 이 바구니라는 뜻이고, 그 안에 초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초가 얼마나 비쌌냐면 옛날에 가난한 양반들의 평생 소원이 양초를 좀 갖고 있으면 밤에도 공부할 텐데 이런 거거든요. 초가 있어야 밤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형설지공이 괜한 말이 아니고 눈 오면 이렇게 비춰서 밤에 보고 초가 비싼 거였거든요. 옛날엔 청사 등농이었어요. 등농. 등불이었다고 심지에 기름 넣고. 그러니까 저 행차가 빨랐겠어요? 느렸겠어요? 느리지. 이걸 빨리 하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리 걷는 거죠. 그런 운치가 있었다. 청사 등농. 근데 보면 쭉 가는데 이 옆에 그림 이런 걸 괜히 그리는 게 아니다. 이게 행렬인데 이 그림을 괜히 그리는 게 아니다. 보면 잘 안 보이죠? 이게 오리 두 마리. 그 다음에 버드나무. 버드나무하고 오리를 꼭 그렸다. 신랑 행차에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계절하고도 관계없어요. 계절, 버드나무 필 때 오리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겨울 철새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면. 읽어내는 거니까. 이 오리, 위에 쓸 수 없고요. 유는 버들 유자 저렇게 쓰죠? 근데 발음이 옆에 있는 석류, 류하고 같아요. 석류의 특징은 뭐죠? 석류. 또, 씨가 많다. 다산.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의 표시로 버드나무를 그린 거예요.
괜히 그린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오리 두 마리. 오리를 잘 볼까요? 그 앞자잖아요. 앞구정할 때 앞자는 갑 플러스 세조자거든요. 그 중에 파자에서 글자를 쪼개가지고 갑자만 본 거예요. 갑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1등. 1등. 갑을 병정 하잖아요. 갑 1등이에요. 1등. 장원급제. 그러니까 오리를 그린다는 것은 장급제 하나. 결혼식 할 때 남자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인사. 아들 많이 낳아 장급제해라. 이거지. 그래서 버드나무하고 오리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왜 두 마리일까요? 한 마리 안 그렸다고. 꼭 두 마리. 옛날에 시험 볼 때는 소과 대과를 보거든요. 소과 본 사람들이 대과도 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통과해라.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